이겼는데도 왜 안도가 되지 않았을까? 일부 행주 이후로 한동안 그 질문이 얘 안에서 조용히 맴돌았다. 싸움에서 이긴 것은 분명했다. 권율 장군의 병사들이 지켰고 적은 물러났고 소식은 전선을 타고 남쪽 바다까지 흘러내려왔다. 내가 있는 곳에서는 파도 소리가 먼저였고 정갈이 그 다음이었다. 승리라는 말을 듣는 순간 고개를 드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숨을 참는 것이 먼저였다는 걸 이제는 기억한다. 왜 그랬을까? 이긴 쪽이 허기를 더 탈 때가 있다. 버텨낸 몸은 싸울 때보다 멈춘 뒤에 더 무너진다. 행주의 병사들도 그랬을 것이다. 적이 물러난 그 자리에서 밥이 없었다. 화살이 없었다. 창과 칼이 닳아 있었다. 이긴 자리에 남은 건 승리가 아니라 소진이었다. 그리고 소진된 자리에는 이겼다는 실감도 천천히 온다. 아니, 어떤 이에게는 끝내 오지 않는다. 몸이 기억하는 것이 마음보다 오래 가기 때문이다. 이긴 날 밤, 누군가는 잠들지 못했을 것이다. 이유도 모른 채 그냥 눈이 떠져 있었을 것이다. 나는 그 감각을 이해했다. 설명은 못하더라도 그 소식이 나를 불안하게 만든 이유가 거기 있었다. 싸움의 본질이 자원이라는 걸 나는 바다에서 배웠다. 반옥선은 크고 튼튼하지만 그 자체로 움직이지 않는다. 사람이 노를 저어야 하고, 사람이 화포를 다뤄야 하고, 사람이 버텨야 한다. 사람이 배를 만드는 게 아니라 보급이 배를 살린다. 보급이 끊기면 아무리 훌륭한 설계의 배라도 결국 나무 덩어리일 뿐이다. 그 이치가 육지에서도 다를 리 없었다. 그리고 전쟁이 아닌 자리에서도 다를 리 없다. 사람이 오래 버티게 만드는 것은 구호가 아니라 실제로 먹고 쉬고 인정받는 일이다. 그것이 끊긴 자리에서는 아무리 훌륭한 명분도 결국 빈소리가 된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적군의 내부도 그 이치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 그들이 물러서기 시작했다는 소식은 군사적 패배이기 전에 먼저 보급의 실패에서 온 것이라는 감각. 나는 바다를 막았고 그 막힘이 육지의 적에게 어떤 허기를 만들어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이따금 전해오는 말들이 그림을 완성해 주었다. 그들의 병사가 줄어들었다는 것, 물자가 따라오지 않는다는 것, 일부 부대가 제 위치조차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 보급이 무너지면 전략도 의지도 함께 시든다. 그런데 그 사실이 내게 기쁨으로 오지 않았다. 오히려 조용한 경계심이 먼저였다. 무너지는 쪽은 예측이 어렵다. 죽어가는 군대는 가장 위험한 순간에 가장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반응하기 때문이다. 이기고 있을 때 이기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방심하면 안 된다는 것을 바다에서 배웠다. 명량 이전에 이미 그 감각은 내 안에 새겨져 있었다. 그러나 그 계절, 내 불안은 전투의 불확실성에서 오지 않았다. 전혀 다른 곳에서 오고 있었다. 칼끝이 아니라 서류 위에서, 전장이 아니라 협상 테이블 위에서. 2부. 강화장허라는 말이 처음 내 귀에 닿았을 때 나는 그 뜻을 알아듣는데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말이 어디서 오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는 훨씬 오래 걸렸다. 조선이 아니었다. 명나라와 일본 사이에서 협상이라는 것이 시작되고 있었고 그 협상의 자리에 조선은 초대받지 못했다. 우리의 땅을 두고 우리의 백성이 피를 흘린 자리를 두고 두 제국이 마주 앉아 무언가를 나누고 있었다.
그 소식은 처음에는 모호하게 왔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선명해졌다. 선명해질수록 나는 더 조용해졌다. 이상하게 분노가 먼저 오지 않았다. 허탈이 먼저였다. 분노는 최소한 내가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허탈은 내가 없는 자리에서 일이 결정되고 있다는 감각이다. 그 둘 사이의 거리가 사람을 가장 오래 무너뜨린다. 분노는 태울 수 있다. 태우고 나면 제가 남고 제 위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러나 허탈은 태울 것 자체를 없애버린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처음부터 없었다는 감각. 그것이 가장 조용하고 가장 오래가는 상처다. 이 감각은 전쟁터에만 있지 않다. 오래 일한 자리에서 중요한 결정이 이미 내려진 뒤에야 통보받는 날. 가장 많이 움직인 사람이 결론을 듣는 마지막 사람이 되는 날. 그 허탈은 시대가 달라져도 모양이 같다. 전장에서 기준이라는 것이 있다. 무엇을 위해 싸우는가? 누가 결정하는가? 대가는 누가 치르는가? 그 세 가지가 맞지 않는 전쟁은 오래가지 않는다. 아니, 오래가더라도 이기고 나서 더 많은 것을 잃게 된다. 내가 바다에서 싸우는 동안 줄곧 붙들고 있던 것은 그 기준이었다. 명나라의 지원이 없으면 우리가 버티기 어렵다는 것을 몰랐던 게 아니다. 그러나 그 지원이 결국 우리를 협상 테이블에서 배제하는 방식으로 돌아올 거라는 건 솔직히 내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빨리 현실이 됐다. 결정하지 못하는 전쟁. 그 말이 내 안에 오래 머물렀다.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 자리가 있다는 것을 나는 안다. 회의에 불려가지 못한 채 그 결과만 통보받는 자리. 가장 많이 움직인 사람이 가장 조용히 배제되는 자리. 전쟁이 아닌 곳에서도 그 구조는 놀랍도록 비슷하다. 나는 바다의 장수였다. 육지의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속속들이 알 수 없는 위치였고, 그 한계를 나는 인정했다. 그러나 바다에서 전갈이 올 때마다 상황이 내가 아는 방식으로 굴러가고 있지 않다는 감각은 점점 더 강해졌다. 누군가 결정을 내리고 있었다.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두고서. 공정이 무너지는 방식이 꼭 극적이지는 않다. 아주 조용히 서류 한 장처럼 어느 날 갑자기 이미 결정된 일이 되어 내려온다. 그것의 이의를 제기할 통로도 없이, 그것을 거부할 언어도 허락받지 못한 채로. 협상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알려지기까지 시간이 걸렸다. 그동안 나는 바다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다. 조선 수군의 위치를 유지하고 보급선을 지키고 적의 움직임을 읽었다. 그러나 읽으면 읽을수록 육지에서 벌어지는 일들의 흐름이 내 손이 닿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보였다.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일이 결정될 때 현장에 남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차마 그 질문에 쉽게 답을 내리지 못했다. 그리고 그 무능감이 칼 앞에 서는 두려움보다 더 오래 내 안에 남았다. 3부 그해 봄, 서울이 돌아왔다. 비 한 방울 없이. 그 소식이 전해졌을 때 나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주변 장수들은 좋은 일이라 했다. 실제로 좋은 일이었다. 백성이 돌아갈 땅이 생긴 것이고, 전선이 북쪽으로 밀려난 것이고, 왕이 돌아갈 궁궐이 비어 있게 된 것이다. 그런데 왜 좋다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는가? 문득 깨달았다. 싸우지 않고 넘어온 도성이라는 것이 내게는 두 가지 감각을 동시에 주었기 때문이다. 하나는 안도, 또 하나는
설명하기 어려운 찝찝함. 전쟁에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 어디까지 싸우고, 어디서 멈추고, 무엇을 얻어야 싸움이 끝나는가. 그 기준이 명확할 때, 현장의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위해 버티는지 안다. 그런데 적이 스스로 물러나고, 우리가 뒤쫓지 않으며, 도성이 협상의 부산물처럼 돌아올 때, 그 기준은 어디에 있는가? 이긴 것인가? 얻은 것인가? 아니면 그냥 그들이 놓은 것인가? 그 질문을 내 안에 묻어두면서 나는 성 안의 소식에 귀를 기울였다. 처음 정갈이 왔을 때 사람이라는 말이 없었다. 건물과 길과 시장과 우물에 대한 이야기는 있었다. 무엇이 타고 무엇이 허물어졌으며 어느 곳에 문이 부서졌는지. 그런데 사람 이야기가 없었다. 한참 뒤에야 누군가 짧게 말했다. 100명에 1명이 남아 있었다고. 그 말을 듣고 나서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설명을 들을 필요가 없었다. 숫자 하나가 공기처럼 퍼졌고 그 공기를 마신 뒤로 한동안 숨을 깊게 쉬기가 어려웠다. 살아남은 이들의 얼굴이 어떠했는지는 전해지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알 것 같았다. 그 얼굴이 기쁨으로 빛났을 리 없었다. 지쳐 있었을 것이다. 아주 조용하고 아주 오래 지쳐 있었을 것이다.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들어도 몸이 먼저 믿지 않는 상태. 기쁨이 오기 전에 내가 지금 살아있는가를 먼저 확인하는 상태. 그것이 살아남은 자의 얼굴이다. 떠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떠날 수 없었던 것이다. 남겨진 것이 아니라 버려진 것이다. 그 차이를 나는 바다에서 배웠다. 남겨짐과 버려짐 사이에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공백이 있다. 그 공백이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가장 오래 남는다. 그리고 그 공백은 언젠가 반드시 다른 이름으로 다시 온다. 다음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다음 재앙이라는 이름으로. 청구서는 늦더라도 반드시 도착한다. 성 안의 냄새가 어떠했는지 내가 직접 알 방법은 없었다. 그러나 봄이 오고 있는 날의 도성이 그렇게 오랫동안 닫혀 있었다면 공기가 어떠했을지를 상상하는데 용기가 필요하지 않았다. 상상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 상상이 내 안에서 조용히 완성되었다. 그리고 나는 생각했다. 저 사람들에게 서울이 돌아왔다는 소식이 어떻게 들렸을까? 기쁨으로 들렸을까? 아니면 이제야라는 말로 들렸을까? 그 이제야 속에 얼마나 많은 것이 담겨 있는지를 소식을 전한 사람은 알고 있었을까? 사부. 추격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못했다는 것을. 이유는 여러 가지가 나왔다. 간이 험하다. 날씨가 따라주지 않는다. 병사들이 지쳐 있다. 그리고 가장 자주, 가장 조용하게 반복된 말이 있었다. 배가 없다. 그 말을 처음 전해 들었을 때 나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강 위로 흐르는 물을 보면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배가 없다는 말은 나한테 올 말이 아니었다. 바다의 장수가 육지의 강 문제의 말을 보탤 자리가 아니었다. 그런데 그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다. 배가 없다. 나는 배를 만들었다. 배를 고쳤다. 반자가 부족하면 백성을 설득했고, 쇠붙이가 없으면 다른 방법을 찾았다. 전쟁이 한창일 때도 내 손 아래에서 배는 줄어들지 않았다. 늘리기가 쉽지는 않았지만 없다는 말로 끝낸 날은 없었다.
배가 없는 게 아니라 만들 의지가 없었던 것은 아닌지 그 생각이 내 안에서 조용히 완성되었다. 그리고 나는 그 생각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말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고 말한다고 달라질 것도 없었다. 현장에 없는 사람이 현장을 판단하는 말은 쉽게 오해를 산다. 나는 그것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알고 있다는 것과 믿지 않는다는 것은 다르다. 할 수 없다는 말과 하지 않겠다는 말은 소리가 비슷하다. 그러나 그 두 말이 만들어내는 결과는 전혀 다르다. 할 수 없었다면 이유가 남는다. 하지 않았다면 책임이 남는다. 그리고 그 책임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아무도 묻지 않을 때 그것은 가장 약한 곳으로 흘러내린다. 언제나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 구분이 전쟁터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나는 안다. 마감을 못 지킨 이유가 진짜 못한 것인지 하지 않은 것인지, 사람을 잃은 이유가 어쩔 수 없었던 것인지 붙들지 않은 것인지, 그 구분을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묻는 사람과 묻지 않는 사람 사이의 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벌어진다. 천천히, 그러나 반드시 추격이 멈춘 자리에서 전쟁의 어떤 매듭이 느슨해졌다. 묶지 못한 매듭은 나중에 다시 풀린다. 그 느슨함이 어디서 다시 올라올지 나는 그때 몰랐다. 그러나 느슨해진 감각 자체는 분명하게 남았다. 기준이라는 것이 전장에서 가장 필요한 이유가 이것이다. 할 수 없다와 하지 않겠다를 구분하는 기준이 흔들리면 나중에 책임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흔들린다. 현장은 그 흔들림을 맨몸으로 받는다. 회의실에서 결정된 일이 서류처럼 내려올 때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은 언제나 현장이다. 나는 바다에서 그것을 배웠다. 정확히 그 방식으로. 오부. 급조된 사절단이라는 말이 전해졌을 때 나는 그 표현을 처음에는 그냥 흘려들었다. 협상이라는 것이 원래 그런 것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외교라는 것이 항상 준비된 자리에서 시작되는 것은 아니니까. 전쟁 중에 급하게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자격 있는 척 나서는 일은 역사 어디에서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조금씩 내막이 전해질수록 그 느낌이 달라졌다. 그것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의도된 무게를 가진 사람이 의도된 방식으로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자리에서 거래를 했다. 체면이 있었다. 계산이 있었다. 그 계산이 무엇을 만들어낼지를 그 자리에서 알 수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알면서도 계속했던 것인지는 내가 판단할 자리가 아니었다. 그러나 그 거래의 결이 어떤 파도를 앞으로 부를지는 나는 직감으로 알았다. 바다를 오래 보다 보면 안다. 파도는 예고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미 일어난 파도의 방향을 보면 다음 파도가 어디서 올지를 읽을 수 있다. 완벽하게 맞힐 수는 없어도 읽으려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다. 읽으려 하지 않는 것은 무지가 아니다. 편안함의 선택이다. 그리고 그 편안함이 쌓이면 다음 파도는 이미 가까이 와 있다. 그 사절단이 만든 것이 무엇인지는 그때는 아무도 몰랐을 것이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전쟁이 길어지면 사람들은 끝을 원한다. 어떤 끝이든 일단 끝나기를 원한다. 그 바람이 나쁜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 바람이 너무 강해지면 어떤 거래가 만들어졌는지를 묻는 소리가 조용해진다. 조용해진 자리에서 기준이 조금씩 녹는다. 내가 두려워한 것이 그것이었다.
승리라는 이름 아래 공정이 조용히 자리를 비우는 것. 책임이 흐릿해지고 그 흐릿함을 아무도 불편해하지 않게 되는 것. 협상 자체를 탓하는 것이 아니었다. 협상이 필요한 때가 있다는 걸 나도 안다. 그러나 협상이 현장의 대가를 지우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때 그것은 거래가 된다. 거래에는 기준이 없다. 그 순간의 이익만 있다. 이익이 기준을 대신할 때 다음에 오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는 오래 생각했다. 6부. 그해 이후로 나는 내 기준을 더 자주 점검하게 됐다. 이상한 습관이었다. 전쟁 중에 기준을 점검한다는 것이 무슨 소용인가? 라고 물을 수 있다. 살아남는 것이 먼저이고 이기는 것이 다음이고 기준이라는 추상적인 것은 그 뒤의 이야기 아닌가. 그런데 내 경험은 달랐다. 기준이 무너진 곳에서는 이기고 나서도 무언가 잘못된 냄새가 남았다. 반드시 극적인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그냥 조용히 일이 조금씩 틀어졌다.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뒤로 물러났고 대신 엉뚱한 사람이 그 자리를 채웠다. 공정하게 나눠야 할 것이 체면에 따라 배분됐다. 그 한 번이 다음 번을 불렀다. 나는 바다에서 그 과정을 한 번 이상 봤다. 그래서 더 단단히 붙들려 했다. 무엇을? 화살이 얼마나 있는지를 항상 알 것. 배가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를 항상 점검할 것. 병사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날씨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적이 어디서 허기를 느끼고 있는지를 읽을 것. 그리고 그 읽음을 토대로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결정을 내릴 것. 단순해 보이지만 그것이 내게는 기준이었다. 기준은 한 번에 세우는 것이 아니다. 매일 아침 다시 확인하는 것이다. 어제의 기준이 오늘도 유효한지를, 상황이 바뀌었다면 기준도 점검해야 하는지를. 그 점검이 귀찮아지는 날이 가장 위험한 날이다. 귀찮음이 익숙해지면 기준이 아니라 관성이 남는다. 관성은 기준처럼 보이지만 뿌리가 없다. 뿌리 없는 것은 바람이 불면 먼저 쓰러진다. 그리고 언제나 바람은 예고 없이 온다. 서울이 돌아왔다는 소식이 왔을 때 나는 그 기준을 다시 꺼내어 보았다. 기쁜 일이다. 실제로 기쁜 일이다. 그러나 이 기쁨 아래에 남겨진 것들이 무엇인지를 외면하지 말 것. 추격하지 못한 이유가 정말 이유였는지를 나 자신에게 물을 것. 협상의 결과가 다음에 어떻게 돌아올지를 모른다는 이유로 생각하지 않는 편안함에 기대지 말 것. 그것이 그해 내가 스스로에게 요청한 것이었다. 요청이지 결심이 아니었다. 결심은 한 번 선언하고 잊히지만 요청은 계속 돌아온다. 나는 계속 돌아오는 것이 필요했다. 7부. 서울이 돌아온 뒤에도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끝난 것처럼 보이는 계절이 있었고 그 계절 동안 사람들은 조금 숨을 쉬었다. 그것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었다. 허기와 피로는 잠시라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내려놔야 한다. 사람이 계속 긴장할 수는 없다. 그러나 내려놓을 때 무엇은 내려놓고 무엇은 붙들고 있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허기를 내려놓는 것과 기준을 내려놓는 것은 다르다. 피로를 쉬게 하는 것과 책임을 미루는 것은 다르다. 그 경계가 흐려질 때 다음 파도는 이미 그 흐릿함 속에서 시작되고 있다. 파도는 먼 바다에서 만들어진다. 해안에서 보이기 시작했을 때는 이미 늦다. 경계가 흐려지는 그 순간이 다음 위기의 시작이다.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도 급조된 사절단이 만든 협상은 그 뒤로 오래 이어졌다. 정유재란이라는 이름의 그 파도가 어디서 시작된 씨앗인지를 나중에 돌아보면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것을 미래를 알아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때도 이미 그 씨앗이 어디 심어졌는지를 느낀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다만 말하기 어려운 자리에 있었거나 말했지만 들리지 않은 자리에 있었을 것이다. 현장은 늘 그 자리에 있다. 서류가 완성되는 동안에도,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승리를 축하하는 동안에도 현장에 남은 사람들은 거기 있다. 그 사람들이 치른 대가가 기록되지 않을 때 그 대가는 사라지지 않는다. 다음 전쟁이 시작될 때 다시 청구된다. 나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내 배를 점검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마지막 부. 끝난 것처럼 보이는 날에 사람은 어떻게 자신을 붙들어야 하는가. 그날 강물은 고요했다. 봄이 오고 있었고 정갈들은 뜸해졌으며 멀리서 도성이 돌아왔다는 소식이 조용히 번졌다.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지만 끝난 것처럼 보이는 공기가 있었다. 그 공기가 위험한 것이다. 끝나지 않았는데 끝난 것처럼 보일 때 기준을 먼저 내려놓는 사람이 생긴다. 아주 자연스럽게, 아주 조용하게. 누구의 탓도 아닌 것처럼, 상황의 탓인 것처럼. 그 자연스러움이 가장 오래 남는 균열을 만든다. 내게 남은 것은 승리가 아니었다. 서울을 되찾았다는 사실보다 오래. 어째서 그렇게 돌아왔는가라는 감각이 남았다. 성 안에 남아있던 사람들의 침묵이 남았다. 추격을 멈추게 만든 이유들의 공허함이 남았다. 겹상의 테이블에서 배제되었다는 사실이 분노보다 먼저 허탈로 왔다가 시기간이 지날수록 책임의 무게로 바뀌었다. 책임은 아래로 흘러내린다. 그것이 세상의 이치이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치이기도 하다. 그러나 아래로 흘러내린 책임을 받아내는 곳에 있는 사람이 기준을 잃지 않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었다. 그 작은 범위를 나는 붙들었다. 거래가 기준을 갉아먹는 속도보다 내가 기준을 점검하는 속도가 조금이라도 빠르면 된다. 공정이 흔들리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내 자리에서 공정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공정하게 결정하려는 노력은 멈추지 않을 수 있다. 그냥 다음 날 아침에도 배를 점검하는 것, 병사들의 얼굴을 보는 것, 보급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직접 확인하는 것. 내가 할 수 없다고 말할 때 그것이 정말 할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하고 싶지 않은 것인지를 스스로 먼저 묻는 것. 그 질문을 멈추지 않는 것. 그 질문은 형태만 다를 뿐 같은 자리에 있다. 배를 점검하는 일은 함선 위에서만 일어나지 않는다. 내가 지금 맡은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내 말이 기준에서 나오는지, 편의에서 나오는지, 좋은 소식이 들렸을 때 그 좋음 아래에 무엇이 남아있는지를 한 번이라도 들여다보는지, 기준을 붙든다는 것이 무거운 일이라는 것도 안다. 가볍지 않다. 승리의 소식이 들려오는 날에도, 축제의 소리 속에서도 혼자 앉아 정말 그랬는가를 묻는 일이 쉽지 않다. 그 무거움을 인정하지 않으면 기준이 아니라 고집이 된다. 기준과 고집의 차이는 무게를 아는지 모르는지에 있다. 서울이 돌아왔다. 사람들은 좋다고 했다. 나도 좋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좋음 아래에 불편한 것들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불편한 것들을 치우지 않고 앉혀두는 것.
그것이 내가 그날 이후로 스스로에게 남긴 유일한 것이다. 강물은 계속 흘렀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강은 묻지 않는다. 그냥 흐른다. 그 흐름 앞에서 멈추지 않고 점검하는 것. 그것만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나는 믿었다.